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우리 회계 개념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63페이지 3번에 재무제표의 세 번째 등장하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는 실기, 실무 시험에 전혀 안 나오고요. 이론에서도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세 줄, 네 줄로 간단히 끝냅니다. 자, 현금 흐름표가 어떤 것인가 정도만 알아두세요. 네.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제공하는 건 뭐예요? 현금 출납장이죠. 예? 현금 수입, 지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날짜별로 하는 거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 또 투자활동에 사용된 현금의 유입과 유출, 또 자본 조달 활동, 이렇게 현금을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자본 조달 활동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년 동안 현금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거, 영업활동으로 유출된 거, 투자활동으로 유입된 거, 투자활동으로 유출된 거, 자본 조달로 유입된 거, 자본 조달로 유출된 거,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시험이 나온다면은요, 현금 흐름표의 설명에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이런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찾으시면 돼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자본활동. 네, 자본 조달이라고 해요. 자본 조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재무활동으로 봐요. 활동자로 끝나니까. 재무활동이 자본 조달을 위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 영업활동, 투자활동, 세 번째가 자본 조달이라 하지 말고 재무활동. 네. 자본 조달을 위한 활동이 재무활동. 네.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현금의 흐름을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본 변동표는 뭐냐? 자본 변동표는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본 변동표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느냐면요, 우리 자본의 종류 5가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5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기하고 단기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자본 변동표다. 자본 변동표.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작성하는 거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나오지 않을 거고, 주석이 무엇인가만 아시면 돼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 본문은 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에 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저기 주석 번호를 딱 붙여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을 넣는 것이 주석입니다. 양이 아주 많죠, 주석은. 여러 가지 설명, 세부적인 표, 네, 세부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다시 한번 외워보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핵심적인 재무제표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맨 끝에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뒤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에서 주로 작성에 관한 공부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위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의 341페이지 뒤쪽에 지금까지 우리가 제1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제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341페이지에 보시면 실무 이론평가 유형별 연습 문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재무회계의 개념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회계의 목적 2가지가 남아 있을까요? 첫째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경영자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재무회계의 목적이 되죠. 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기업에서 단순히 장부 정리하는 거, 이거 벌써 설명이 좀 굉장히 안 좋죠? 1번 아니고. 2번,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딱 맞췄죠? 이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3번, 기업의 과세표준 결정이 주된 목적이다.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말은요, 세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모든 세금에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네. 그러니까 기업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는 세무회계예요. 세무회계.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공부한 거죠. 4번. 기업의 재무상태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네, 벌써 1번, 3번, 4번 설명이 부실하죠? 2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비슷한 문제네요. 재무회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을 보면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고, 기업의 경영자만을 위한다고요? 틀렸죠? 예. 우리가 재무회계는요, 경영자만을 위한 회계가 절대 아닙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재무회계 정보를 더 많이 활용을 해요. 외부에 공표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경영자만 볼 수 있는 회계는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외부에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경영자하고 내부 사람들만 봐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기업의 경영자만을 위해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 이건 재무회계가 아닙니다. 원가관리회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도 조금 그래요. 하여튼 2번 틀렸어요. 3번,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죠? 4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죠? 그러면 3번 뭐가요?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재무보고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맞죠?
맞죠?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우리 질적 특성 세 가지 공부했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근데 여기서 비교 가능성은 말하지 않았죠? 예.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예. 그래서 2번 맞았어요. 3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1차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맞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재무제표를 뭐 경영자, 사장님이 작성하겠느냐? 1차적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회계 담당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사장님이 결제 안 해주면 회계 담당자가 그 장부 할 수가 없어요. 예, 전표 작성해가지고 옛날에 다 결제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전산으로 돌아가도 위에서 결제한 거 전산에 처리하는 거예요. 예, 결제권자가 결제하지 않으면 전산 처리 안 하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요, 이 회계 자료의 작성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도 1차적으로 경영자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경영자가 똑바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실무자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경영자가 피할 수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3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4번이 옳지 않은가요? 재무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재무회계가 아니고 요거를 뭘로 딱 바꾸면 뒤에 설명이 다 맞느냐 하면은 원가 관리회계. 4번의 설명은 재무회계 설명이 아닙니다. 원가 관리회계. 그냥 줄여서 관리회계라고도 하고 또 원가회계라고도 합니다. 예. 원가 관리회계 해도 되고 그냥 관리회계 네? 해도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네요.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예, 모든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제공하죠. 2번,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대부분이라는 것은 일부는 아닌 것도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자료를 가지고 장부를 만듭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어요. 다음 3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3번이 틀렸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부 추정치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예, 어떤 추정치가 있는지 여러분 곧 알게 돼요. 꼭 발생한 것만 가지고 확실한 것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는 추정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가상각 같은 것은 일종의 추정입니다. 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승용차를 샀어요. 내용연수를 5년이라고 정했다고 볼까요? 그 5년이라는 것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승용차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비. 그러면 그 승용차 5년 확실한 거예요? 5년간 확실하게 5년이 되면 수명이 닿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추정입니다. 추정. 예. 만약에 건물을 사가지고 내용연수를 30년 정했다. 그러면 30년 지나면 그 건물이 전부 무너지나요? 예. 가정,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그 감가상각, 특히 지금 말하는 조만간에 배우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정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3번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게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뭔가요?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맞죠? 예. 재무제표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인데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는 자산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우류회사 거만 여기다 표시하는 것이지 뭐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재무제표에 안 나온다 이거죠. 조금 전에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 주석 우리 배웠잖아요.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거기에 산업의 동향이나 뭐 흐름을 정리하는 표라고 하는 거 한 번도 한 가지도 없었죠? 예. 오직 우류회사 거. 예. 회사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5번을 볼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거. 네, 목적 적합성 중요하죠. 신뢰성 중요하죠. 비교 가능성 질적 특성에 있죠. 실현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없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6번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기억나시나요? 목적 적합성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 적시. 응? 적시의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피드백. 뭔가를 수정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피드백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적시에 제공한다는 것은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우리 회사가 계획했던 것하고 뭔가 차질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예측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는 예피적이라고 외운다고 그랬어요. 예피적. 답은 적이 여기 있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다음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 자, 아까 예피적은 목적 적합성. 신뢰성은 뭐냐?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신뢰성. 표현을 충실하게 하라. 이게 신뢰성의 첫째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예, 검증 가능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표검중. 표검중.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이 신뢰성에 해당이 되죠. 다음 8번. 다음 중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가져야 할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신뢰성을 가지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검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표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는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회계정보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오케이. 검증 가능성 말한 거죠. 2번 회계정보는 예측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피적은 신뢰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3번 중립적이어야 한다. 예, 중립적 맞죠? 4번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예, 그래서 세 가지 여기 다 들어있네. 1번은 검증 가능성, 3번은 중립성, 4번은 표현의 충실성. 충실한 표현 다 들어있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2번은 목적적 합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9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게 피드백이죠.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목적적 합성이죠. 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아래의 가완화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랬어요. 자, 가번.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질적 특성이 뭘까요? 적시성. 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객관식 문제 같은 거, 이런 그 필기시험의 문제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게 많아요. 질문 속에. 그러니까 가번의 설명에 적시 말 나오잖아요. 적시성. 나번.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뭐 이 가번이 적시성이니까 나번은 당연히 중립성이겠죠. 중립성. 네.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특정 정보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어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표시하면 그거는 뭐를 해쳤다 이거예요. 중립을 해쳤다 이거죠. 요새 여러분들 그 법무부 장관 사건 때문에 온통 지금 뉴스가 난리죠. 예. 그래서 그 뭐 검찰 개혁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뭐 검찰이 일부러 조선일보에 뭘 흘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언론에다 뭘 흘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예. 피의자를 굉장히 곤경에 빠지게끔 이렇게 그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슬쩍슬쩍 출입 기자들한테 이번에 어디 압수수색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걸 흘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앞으로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중립성을 잃으니까. 그게 수사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뭐가 나왔어. 그런데 그것을 연관지어서 슬쩍 흘리면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지난번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이랬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아주 진짜 법인이 되는 거죠. 진짜 법인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 믿게 되고, 그럼 나중에 복구가 안 돼. 그것이 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판정이 났는데도 많은 대중들에게는 그게 처음에 조사할 때 그 이미지가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이 안 돼. 아주.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다 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회계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일부러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빼낸다든가 이런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뭐에 의해서? 규정과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다면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걸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 표시하는 것이고, 기업회계에서 분류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어떤 잘못된 판단에 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된 정보의 표시라는 것, 이런 건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립적인 게 좀 설명이 좀 어려웠어요. 나번이. 가번은 뭐 금방 느낌이 오죠. 적시에 제공되는 질적 특성. 그거 이거 적시성이다. 근데 이 나번은 이것만 딱 보여주고 막 보기 여러 개 넣어놓으면 이 나번이 뭘 의미할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음 11번. 현재 기업 실무에서 상장 기업에 대하여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네, 상장 기업들,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공개되어 가지고 계속 거래를 자유롭게 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상장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상장 기업은 6개월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12월 결산은 정식으로 하는 거지만 반기 결산이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적시성이냐, 비교 가능성이냐, 신뢰성 때문이냐, 피드백 가치 때문이냐 하는 거죠. 적시성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반기 재무제표를 적시에 제공해 주어야 이해관계자들이 이 계획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야 할 것인지를 피드백할 수가 있어요. 네. 연말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보면은 6개월 동안 이 실적을 보고서 나머지 하반기 실적도 예측 가능하다 이거. 그것이 바로 반기 재무제표의 작성은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돼 있고. 그래서 적시성에 해당이 됩니다. 가에 해당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이랬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로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거 계속기업이죠. 계속기업.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업이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기업은 뭐 경영자가 중간에 아마 이 회사 문 닫을 거야 이런 가정으로는 회계 처리를 제대로 감가상각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건물을 내용연수 뭐 30년 40년으로 본다는 것은 이 기업은 계속된다는 가정이죠. 가가 이게 계속기업이에요. 계속기업.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회계의 전제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거 우리 살짝 하고 갔었죠?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 세 가지 우리 회계의 전제조건이다 해서 슬쩍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문제를 봅시다.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아닌 것 거기 하나 아닌 거 하나 있죠. 박정윤 씨, 아닌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재무 상태표는 있어도 재무 상태 변동표라는 건 없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있어요. 변동자 들어가는 것은 자본 변동표는 있습니다. 3번이죠. 다음에 2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은 이랬어요.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게 뭐가 표시돼요?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 개념 과목 아직 못 외웠죠. 못 외웠지만 느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게 하나 딱 보여요. 4번. 그렇죠. 복리후생비죠. 예, B자로 끝나는 건 대부분 다 비용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B자로 끝나는데 자산인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곧 알게 돼요. 이거 외상매출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 무엇일 것 같아요? 자산. 그렇죠. 미수금은 무엇일까요? 자산입니다. 미수금하고 외상매출금은 거의 사촌관계예요. 예, 외상매출금은 상품 팔고 외상한 것은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것을 처분하고 아직 못 받은 거. 그게 외상이죠. 그 미수금. 사촌관. 자, 외상매입금은 무엇일까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 외상 매입했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개정 과목들이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뭐 술술술 나오게 되는데 아직 여러분은 지금 개정 과목 정리하는 단계죠. 다음에 3번 다음 페이지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재무상태표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맞았죠? 일정 시점 재무상태 나타내는 거 그게 재무상태표예요. 2번. 재무상태표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맞았죠? 3번. 재무상태표는 자산 리콜, 부채 대역이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맞았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4번이 뭐가 틀렸나?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만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비교식이라는 것은요, 전기와 단기를 보여주는 것을 비교식이라고 해요. 전기하고 단기. 예,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재무상태표뿐만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비교식으로 만들어요. 지금 현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도 단기 것만 표시하지 말고 그 옆에다가 전기해서 최소한 2년치는 보여줘야 돼요. 2년치.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만 비교식으로 하지 않고 손익계산서도 비교식이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예, 재무상태표 우리 다 배웠죠? 자, 1번.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총액 기준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1번 맞았고. 2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1년이라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예, 맞았어요.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앞 시간에서 별로 강조를 안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자산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을 정리할 때 맨 위에 올라가는 게 현금이에요. 어느 회사든 간에. 어느 회사든 간에. 그러면 현금을 왜 맨 위에 쓰느냐면 예,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채를 정리할 때도 유동부채를 위에 써요. 유동부채. 유동부채라는 건 뭐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들이에요. 그걸 먼저 쓰고 비유동부채가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산도 유동자산이 먼저, 비유동자산이 그 밑에. 그래서 그걸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낮은 것부터 배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틀렸어요.
높은 것부터. 이걸 높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을 볼까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네, 여러분 제가 자본금 계정을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위에서 그 표에서 제가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했는데 세 개가 뭐냐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개를 이렇게 하면서 주주와의 거래다 이렇게 메모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아마 이게 써줬을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 풀고 있는 거죠? 여기 4번 보기죠.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자본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세 번째가 자본조정이었어요. 예, 이 거래, 이것이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여러분, 주주와의 거래라는 게 뭐냐면 자본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주하고 거래하는 거.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자본잉여금만이 아니라 자본금도 자본거래요. 자본조정에 있는 것도 자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케이. 예, 오케이. 이거 맞은 거예요. 잘못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란 말이죠.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에요. 예. 소비자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얻은 이익이 이익잉여금이고 주주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자본잉여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예. 구분이 돼요.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예. 그래서 구분 표시한다. 다음에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 표시는 원칙으로 허용된다. 틀렸네요. 틀렸죠. 총액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이 총액 표시. 상계한다는 것은 상계 표시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총액 표시. 2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2번이 맞았네. 맞은 거죠. 3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아까 4번에서 위에 문제 4번에서 구분 표시해야 된다 이거요. 예, 통합해서는 안 돼요. 4번.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대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여러분 이런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앞으로 배울 건데 이걸 우리가 미결산 항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 결산 재무제표에는 이것을 표시해서는 안 돼요. 가수금,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야 돼요. 결산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기중에는 사용을 해요. 가지급금, 가수금, 기중에는 사용을 하는데 재무제표에는 제로가 돼야 돼. 잔액 없이 제로.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안 나타나야 됩니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이랬습니다. 발생주의 원칙이다. 당기 순손익 산출의 근거 자료가 된다. 예, 거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2번 손익계산서죠.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 하면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손익계산서. 근데 여기까지 읽지 않더라도 발생주의 원칙, 우리가 발생주의 때문에 보험료를 말이죠. 전기 거 차기 거 섞여 있는 것을 딱 결산 때 분할해 가지고 정리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손익계산 때문에 그래요. 당기 순손익을 산출하려면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죠.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 발생주의 원칙 아까도 말했고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예.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손익계산서 양식을 외울 때 매출액 밑에 비용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매출 원가였죠. 매출액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비용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매출 원가죠. 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하고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 밑에다 따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총액 기준의 원칙. 그렇죠. 우리가 순액 기준의 원칙이라면은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해 가지고 결과만 표시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얼마 이렇게. 예. 뭐 당기순이익 얼마 그게 아니라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이거는 아니군요. 왜 아니냐? 우리가 유동성이라 하는 것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예? 즉 자산과 부채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손익계산서는 자산과 부채가 아니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아니겠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지? 예, 다 끝나네. 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기가 너무 길어요. 1번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오케이. 2번 매출액은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매출 할인이라는 것은 판매 금액에서 외상 매출금에서 돈을 깎아주는 게 매출 할인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라는 것은 상품을 팔았는데 환입 되돌아왔다. 반품 들어온 거. 이게 매출 환입이고 매출 애누리라는 것은 애누리는 팔 때 물건을 물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 상품이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 스크래치가 났네. 예, 흠집이 쫙 기스가 났어요. 스크래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우스 동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뭐 이 마우스에 뭐 이게 기스 뭐 있다고 그래서 마우스가 제대로 동작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보기가 싫어. 제값은 못 받아. 예. 그러면은 매장에서 이거 그냥 반품시키는 게 아니라 이 스크래치 있는 게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누리 합시다.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10,000원에 우리가 사는 건데 이거 좀 소비자가 이거 만 원에는 안 살 것 같은데 하면서 한 2-3,000원을 깎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팔아볼게. 하고 할인을 하는 것이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런 게. 아까 처음 매출 할인 이거는요. 매출 할인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예, 외상 매출금에서. 매출 애누리는 판매할 때 흠집이 있으니까 깎아주는 게 매출 애누리입니다. 아무튼 전부 다 이거 돈을 빼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차감해야 되겠죠. 예. 뭐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이 아마 그냥 이 정도 설명 듣고 보더라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옳다 이겁니다. 2번은.
그럼 3번은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아까 그랬죠.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매출 원가라고. 원가로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게 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까요? 잘못했죠. 우리가 매출액도 그렇고 매출 원가도 그렇고 매출액이면 수익이고 매출 원가는 비용인데 수익과 비용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야죠. 그죠? 예.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옳지 않다. 예, 맞을 거. 3번이 답입니다. 4번.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여러분 그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 거래, 우리 자본 배울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세 가지가 자본 거래라고 배웠어요. 그 밑에 기타라고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 좀 긴 이름의 분류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지금 4번에서 말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한 포괄손익. 자,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제외한,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거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넣어놨어요.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자본거래가 아니고 일반 거래예요. 일반 거래. 일반 거래인데 자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두 개만큼은 개정 과목을 좀 외워줍시다 그랬어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하고 요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지식을 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 맞았죠?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입니다. 맞죠?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랬잖아요. 3번.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외의 원가이다. 맞았어요. 네. 4번. 영업의 비용은 아까도 제가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죠.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기부금,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틀렸죠. 4번.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그렇죠. 접대비가 판매관리비예요. 접대비는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에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지만. 그래서 접대비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10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비슷비슷한 질문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 후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았고,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그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현금 흐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수익 창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2번도 맞췄죠. 3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법인세 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 비용을 포함하면 손익계산서 구성에 법인세 비용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지. 영업의 비용 안에 넣어버려야지. 아니죠. 법인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에요. 별도의 비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법인세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이 영업의 비용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4번.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은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 보고 원칙이다.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에서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자본금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한 주 발행했으면 액면 금액 곱하기 1이고 발행 주식수는 곱해야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이게 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들입니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틀렸네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죠. 예.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은 거다 이거죠. 예.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이거의 반대예요. 이것들의 반대. 예. 초과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 감자 차익이 아니라 감자 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자본 조정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배당 건설이자 자기 주식,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등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예, 자본 조정에 이것도 포함돼요. 이것도 포함되는데 여기 자본 조정에 있는 것이 이거보다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이게 더 시험에 더 잘 나올 거예요. 3번은 그러나 맞았어요. 4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및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등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분류된다.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자본에 관한 문제 2번이 옳지 않다. 자, 우리가 정리 문제까지 다 했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당좌자산부터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